45억 년 전 갓 태어난 목성에 지구 10배 크기의 행성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두 개의 거대한 천체가 우주 공간에서 부딪히는 순간을, 그 충격으로 목성의 핵이 산산이 흩어져 행성 전체와 뒤섞여버린 그 순간을요. 이건 SF 영화가 아닙니다. 2019년 NASA의 주노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고대 충돌의 흔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온도, 지구 대기압의 수천만 배에 달하는 압력, 액체 금속으로 이루어진 바다 아래에서요. 인류는 1995년 이 지옥 같은 세계로 탐사선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선이 으스러지기 직전까지 보내온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죠. 오늘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폭력적이며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행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성은 밤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달과 금성 다음이죠.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인류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이 행성을 관측해왔고, 정확히 누가 처음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달을 누가 발견했냐고 묻는 게 이상하듯이 목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발견은 망원경이 등장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1609년에서 1610년 사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행성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밝은 점, 지금 우리가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르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였죠. 이 발견이 왜 중요했냐면 당시 사람들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의 존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발견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죠. 하지만 그가 망원경을 목성에 겨눈 그 순간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1664년 또 다른 위대한 탐험가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였는데 그가 목성 표면에서 발견한 것은 인류를 350년 넘게 매혹시키게 됩니다. 거대한 붉은 점이었어요. 물론 영국의 로버트 훅이 1년 먼저 비슷한 것을 관측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어쨌든 이 대적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50년이에요. 우리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존재해온 폭풍인 거죠. 대적점의 정체는 목성 대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고기압성 소용돌이입니다. 물질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약 6일에 한 번씩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데 현재 크기가 가로 3만 킬로미터, 세로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지구를 2개 집어넣어도 공간이 남을 만큼 거대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2배 크기였다는 겁니다. 대적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부 과학자들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내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350년 동안 존재해온 태양계 최대의 폭풍이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목성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 행성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2.5배 더 무겁습니다. 내부에 지구 크기의 행성 1300개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여객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이틀이 채 안 걸리지만 같은 비행기로 목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1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전하는 행성이에요. 하루가 겨우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거대한 덩어리가 10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건 적도 부근의 대기가 시속 4만 5천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목성은 왜 이렇게 거대해진 걸까요? 가장 정확한 답은 가스 행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크기 자체가 가스 행성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목성의 이웃인 토성도 고리를 제외한 지름이 11만 6천 킬로미터가 넘고
최근 발견된 외계 행성들 중에는 목성보다 훨씬 큰 것들도 많습니다. WASP-17b라는 가스 행성은 목성의 2배 크기인데 흥미로운 건 질량이 목성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크기는 2배인데 무게는 절반이라니 얼마나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상상이 가시죠? 목성이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도 엄청나다 보니 가끔 목성이 실패한 별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소와 거대한 질량, 엄청난 온도까지 갖추고 있으니 핵융합 반응만 시작되면 새로운 별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매력적인 가설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목성이 가장 작은 별인 적색 외성이 되려면 지금보다 최소 80배는 더 커야 하거든요. 별도 아닌 갈색 외성이 되기에도 목성은 턱없이 작습니다. 목성은 실패한 별이 아니라 그냥 아주 성공한 행성인 거예요. 갈릴레오 시대 이후 인류의 목성 관측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이 개발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우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1970년대에 시작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목성에 탐사선을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1972년 파이오니어 10호가 발사되었고 1973년에는 파이오니어 11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보이저 1호와 2호, 율리시스, 카시니, 유호 라이젠스까지 총 7개의 탐사선이 목성 근처를 지나가며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놀라운 사진들을 보내왔죠. 하지만 이 모든 미션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탐사선들이 목성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지 실제로 머물면서 장기간 관측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NASA는 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목성 궤도에 탐사선을 진입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기 속으로 탐사 장비를 직접 떨어뜨리겠다는 거였죠. 이 미션의 이름은 갈릴레오, 400년 전 목성의 위성을 처음 발견한 그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1989년 지구를 떠났습니다. 목성까지 직선으로 가면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었지만 연료를 아끼기 위해 금성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는 복잡한 경로를 택했죠. 덕분에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1995년 12월에야 드디어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행성 간 여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1995년 12월 7일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에서 분리된 대기 탐사 장비가 목성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4시 탐사 장비의 시스템이 가동되었고 희미한 고리를 통과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지구의 배앨런 복사대보다 10배나 강력한 미지의 방사선 벨트였죠. 과학자들은 이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목성은 처음부터 인류의 예상을 뒤엎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10시 4분 탐사 장비가 목성 상층부의 수소 구름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76,000km, 총알보다 6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아무런 제동 없이 대기로 돌진한 거죠. 이건 인류가 시도한 대기권 진입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마찰이 만들어낸 플라즈마의 온도는 섭씨마 5,500도에 달했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 태양 표면 온도의 거의 3배입니다. 탐사 장비를 보호하던 152kg짜리 탄소 열차 폐막은 단 2분 만에 질량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죠. 이 분간의 지옥 같은 진입 과정을 견딘 탐사 장비는 아음속까지 감속했고 2.5m짜리 낙하산을 펼친 다음 열차 폐막을 분리했습니다. 속도가 시속 430km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탐사 장비가 무엇을 발견할지 예측해 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압력과 화학 성분을 가진 3개의 구름층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고 암모니아 얼음부터 황화 암모늄까지 다양한 물질이 존재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탐사 장비가 보내온 데이터는 이 모든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목성 대기 상층부의 온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헬륨 함량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3개의 구름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모니아와 황화암모늄 구름은 예상보다 훨씬 얇았고 있어야 할 수증기 구름은 아예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도도 예상을 훨씬 넘어섰는데 과학자들은 시속 350km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30km에 달했거든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2배 이상 빠른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탐사 장비는 156km를 하강하면서 단단한 표면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성에는 우리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61분간의 탐사 끝에 통신이 끊겼는데, 그때 탐사 장비가 견디고 있던 환경은 섭씨 1700도의 온도와 지구 대기압의 500배에 달하는 압력이었습니다. 어떤 물질도 이런 조건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죠. 탐사 장비는 완전히 으스러지고 증발해 버렸을 겁니다. 갈릴레오 탐사 장비가 보내온 실제 데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156km, 61분.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목성의 반지름은 약 7만 km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측한 건 전체의 0.2%도 안 되는 거죠. 더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물리학 법칙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성이 가스 행성이라고 해서 전부 가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수소구름은 행성 전체 구조에서 보면 사과 껍질보다도 얇은 막에 불과해요. 만약 갈릴레오 탐사 장비보다 훨씬 튼튼한 우주선을 타고 계속 내려갈 수 있다면 곧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대한 액체 수소의 바다예요. 흥미로운 건 구름과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다는 거죠. 내려가면서 기체 수소가 점점 더 밀도 높은 안개로 변하고, 그 다음엔 기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가 되다가 결국 완전한 액체가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잠기는 느낌일 거예요. 대기 아래 약 1500km 지점부터는 두께 7000km의 기획수소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극단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압력은 69만 기압에 달하고 온도는 섭씨 6200도를 넘어섭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약 섭씨 5500도니까 이미 태양보다 뜨거운 거죠. 하지만 50만 기압이 넘는 극단적인 압력이 수소를 액체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에요. 태양보다 뜨거운데 기체가 아니라 액체라니요. 여기서 8000km를 더 내려가면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온도에 노출된 수소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거든요. 전자들이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가고 원자핵들이 마치 자유전자의 바다에 떠다니는 것처럼 됩니다. 이 기괴한 물질이 바로 금속수소예요. 지구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이죠. 실험실에서 아주 잠깐 생성하는 데 성공한 적은 있지만 목성 내부처럼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금속수소는 이름처럼 금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고 초전도성을 가지며 액체처럼 흐릅니다. 질감은 액체 수은과 비슷할 거라고 추정되죠. 이 금속수소가 목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께는 42,000km에서 46,0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구 지름이 약 13,000km니까 지구 3개 반을 세워놓은 것보다 두꺼운 금속수소의 바다가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금속수소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2만 배 이상 강력하고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거대한 구조물인 자기권을 형성하죠. 그렇다면 이 금속수소의 바다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핵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목성에 핵이 있다면 금속과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경이 약 25,000km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과 암모니아, 메탄을 포함하고 있으며 헬륨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라고 봤죠. 핵의 온도는 섭씨 23,000도, 압력은 5천만 기압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토성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2016년 목성 궤도에 진입한 주노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가 이 모든 가설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주노는 목성의 중력장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했는데 결과가 기존 모델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목성의 핵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단하고 조밀한 게 아니라 훨씬 크고 밀도가 낮으며 주변 물질과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핵을 흐트러뜨린 거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 거죠.
라이스 대학교와 중산 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은 이 이상한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약 45억 년 전 초기 태양계에서 우주적 재앙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젊은 목성과 지구 질량의 10배에 달하는 암석 원시 행성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이 충돌을 시뮬레이션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충돌한 원시 행성이 목성의 대기를 뚫고 들어가 핵과 합쳐지면서 원래 조밀했던 핵이 산산이 흩어져 주변 물질과 뒤섞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45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구자들 자신도 이 가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너무 극적인 시나리오였거든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준호의 관측 데이터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고 기존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여러 현상들을 한꺼번에 설명해줬습니다. 2019년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과학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45억 년 전의 충돌 흔적이 아직도 목성 깊숙한 곳에 남아있다는 건 행성이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목성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준호 탐사선은 아직도 목성 주위를 돌면서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목성의 위성들, 특히 유로파에 대한 관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인데 그 아래에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은 액체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NASA는 2024년 10월 유로파 클리퍼라는 탐사선을 발사했고 2025년 3월 화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 속도를 조절한 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4월 목성에 도착하면 유로파 주위를 49번 근접 비행하며 얼음 아래 숨겨진 바다를 탐색할 예정이고 이 탐사선이 보내올 데이터는 외계 생명체 탐색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수호자 역할도 합니다. 거대한 질량 덕분에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행성이나 해성들을 끌어당기거든요. 1994년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목성에 충돌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성이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져서 목성 대기에 연속으로 충돌했는데 각 충돌이 만들어낸 상처는 지구 크기와 맞먹었습니다. 만약 이 해성이 지구를 향했다면 인류 문명은 끝장났겠죠. 어떤 과학자들은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에 생명체가 진화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안정된 환경이 유지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350년 전 갈릴레오가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로부터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망원경으로만 목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탐사선을 보내고 대기 속으로 장비를 떨어뜨리고 위성들의 얼음 아래에 숨겨진 바다를 탐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고 그 비밀들은 태양계의 형성과 진화, 어쩌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된 폭풍을 품고 있으며 45억 년 전 행성 충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목성. 인류가 이 거대한 가스 괴물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는 날이 올까요? 확실한 건 우리가 알아낼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주 탐험의 아름다움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우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